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압승을 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가망이 없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세계 3대 중앙은행 회의와 더불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될지 그 향방에 대해서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이제 끝나게 된 미국 증시는 상승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그 시장을 주간 단위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날 해석할 것이냐 하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분이 앞서 얘기한 분과 정반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요즘 변동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실 일중으로 이렇게 해야 그 흐름을 읽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국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어둡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난 그 주말에 토요일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모든 게 좋은 호재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세 가지 호재가 있었죠. 네. 하나는 트럼프 정부의 4차 부양책이라는 5천억 달러가 확정됐죠. 이것이 그 장중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오늘 그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우측 하단에 지금 신한투자금융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나스닥 선물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S&P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오늘 국내 증시에 그 참여하시는 분은 이 문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에 한 100포인트 이상 선물이 올라갈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나스닥의 선물에 지금 반영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지난주 3대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아까 그 주간 단위로 보면 유가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아무렇게 바로 직전에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유가가 그 5월물에서 6월물로 기준율이 바뀌는 상태에서 재고가 많으면 가격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35달러 이걸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준원이 6월이 바꾸면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V자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겠습니다는 주가의 그 요인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향방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정상을 되찾고 있는 점도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는 그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도 아마 주간 단위로 보면은 경제활동 재개냐 아니냐 이 여부에서 마지막 그 주가 될 거로 봅니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됐고요.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도 경제활동이 속속 재개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코로나 문제가 팬 문제인데요. 경제활동도 세계 입장에서 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이냐 하는 측면은 이번 주에 사실 그 이렇게 고비가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는 돈 흐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3대 이렇게 중앙은행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일본은행,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미국 시간으로 페드 회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이렇게 수요일이 됐었는데요. 이 추가적인 금융 완화책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의 속보치가 발표되죠. 29일에 발표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 다음에 경제지표 악화는 다 예상됩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얘기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사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 예상치보다 실적치기 좋게 나오니까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 예상될 때 마이너스 13% 이렇게 실제로 발표되면 그런 주가가 마이너스가 증시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에도 미국의 그 S&P 기준으로 500대 기업이 한 160개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되는데요. 실적 악화 다 오히려 예상되는데요. 증시적 측면에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가 얼마큼 되느냐. 지난주에 대비해서 지난주와 똑같이 이렇게 예상치가 나쁜다는 실적치는 그것보다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요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하시는 분과 이렇게 좀 다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미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1일부터 중국이 마침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합니다. 이것도 아주 큰 뉴스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달러 가치를 비롯해서 국제 통화 질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는 이 측면도 아마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면 총선이 끝난 지 이제 벌써 열흘이 지났고요. 시중 부동자금은 대거 증시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물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주가가 한 1914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난 그 금요일에는 좀 조정 심리가 작용해서 1900대 밑으로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는 특산 요인이 있죠.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도 주가가 이렇게 1457에서 1900 넘은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이렇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동학개미들을 말이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차익을 좀 실현해 집사하는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결비가 되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 배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당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1900 밑으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않았죠. 1889인가요? 지난주 마감 지수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송금이 이렇게 이달 중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나라 김정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어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배당 송금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 이런 것이 지난주에 일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국내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둡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런 특수 요인이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중 부동자금 많이 풀렸죠. 지금 시중 부동자금 갈피를 부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부동산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건대가 이제 세죠. 그 건대 누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 그 다음에 증시로 몰려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중 부동자금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재입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주가 상승들에서 증시로 유입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상 전문적인 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논쟁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사실 그 이상으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이 논쟁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부동산으로 유입된다 보면 부동산의 이렇게 가격이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시 쪽으로 이렇게 유입된다면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얼마큼 시중 부동자금이 많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 이런 건 빼더라도 증시 주변의 대기성 자금으로 주가 문제를 보이다 보니까 대기성 자금으로 하면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로 보면 141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1주 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정치 이렇게 보면 한 150조가 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중에 증시의 당장 매입 벌선을 고객예탁금이 한 지금 여기 나오면 45조 정도인데요. 증시 전문가 관련해서 광주에서 증권사 지점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45조 정도만 주식에 매입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 이상으로는 훨씬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시중 부동자금이 어디 쪽에 가 있느냐, 은행의 요구불 예금 쪽으로 가 있느냐, 증시 쪽에 주변으로 가 있느냐, 부동산 주변으로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장 접근성이 강한 쪽으로 가면 이후에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자, 시중 부동자금은 과거에는 부동산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측면이 있고 한편에선 은행으로 이렇게 요구불 예금으로 잡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증시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은행이 지금 자금을 이렇게 부어줄 때는 대출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대출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자금이 코로나 사태 때 자금이 정작으로 필요한데 은행의 이기주의 때문에 가지 못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좋은 대책 중에 문재인 정부의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에 대해서 위험성 자산, 모험성 자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증권사의 그 대출 기능을 부여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시 쪽으로 이 또한 증시의 주변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많은 점으로 감안해 볼 때 지금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쪽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 시각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중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옮겨가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총선이 4월 15일 끝났으니까 지금 4월 27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났죠. 그래서 네. 지난 주말과 이렇게 사실 일요일에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강남 지역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그 지인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거나 4월 15일 그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다 보니까 단독으로 지금은 21대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 지출 요인이 많죠. 그동안 재정이 좀 이렇게 방만하다는 표현을 좀 쓰기에는 그렇습니다는 재정 지출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최고 통수권자들이 퍼퓰리스트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각도에서 많아지는 상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많아진 상태에서 자 코로나 같은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난 그 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 원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 관련된 어떤 이렇게 특수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후손 세대에게 빚을 져서 하는 적자 구체를 발행하는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좀 더 끌어올려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총선 이전에도 굉장히 강화됐던 것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총선 이후에도 사실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더욱 강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팽배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부동산이 가망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비관론이 의외로 크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이렇게 골자라는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청담동 가면 이렇게 임대가 저도 사실 이렇게 1980년 한국은행 시절서부터 이렇게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외환위기보다도 임대가 이렇게 그것도 한국의 부동산의 중심지 상업역의 중심지는 청담동과 논현동에서 이렇게 임대에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임대가 놓여 있더라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이런 되는 것을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비관론이 굉장히 확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은행 부분도 자 그러면 부동산이 가망 없다면 과거의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자금과 증시 자금은 사실 그렇게 대체성이 이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비관적 심리가 있으면 이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금이 과거에는 증시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에 요금을 예금으로 대기성 예금으로 잡혔던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을 자 은행의 예금 금리를 늘다 보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이탈된 자금 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대기성으로 머물렀던 자금이 은행 쪽으로 이렇게 가지 못한 상태에서 증시 쪽으로 유입되지 않겠냐는 이런 통로가 굉장히 지금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충족돼 있기 때문에 시중 부동산 자금이 주식 쪽으로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심리가 동학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난 한 달 이상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사온 동학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 역시나 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성과 좋았죠. 성과 좋고 국내 증시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현그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도 아마 이에 긍정적 측면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학개미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세게 매도하는 상태에서 동학개미들이 그 받쳐주지 못했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오늘 총선에 여당이 압승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과연 총선 때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정책 요인을 이 방송을 통해서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현 집권당이 사실 총선에 동학개미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로나의 이렇게 방역 문제와 함께 굉장히 총선에서 압승했던 이렇게 배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를 살렸다 하는 측면에서 동학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측면을 좀 보고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보다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들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것이 정책 당국에서 동학개미들의 혜택을 받은 만큼 그 혜택의 보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뒤따라져야 된다. 조만간 21대 총선에서 사실 그 증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금 국회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러한 이렇게 모습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꼭 필요한 것은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부 우리가 주가가 1457일 때 2차 폭락 1400 이렇게 됐을 때 공교롭게도 동학개미들이 그때부터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죠.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 이렇게 매도 한 15조 이상, 개인들이 동학개미가 한 15조 이상 매도 매수를 버텨서 이것이 나라를 살렸다 하는 측면에서 동학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죠. 1457에서 이것이 지금은 1900선 이렇게 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도 비관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개미가 본인애보다도 동학개미가 지식이 짧은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시는 성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동학개미라 형성하고 있는 젊은 층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관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항상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만 남았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과거에 1457일 때 1000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예측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1900 가서 또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각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것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예측이 이렇게 맞도록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가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학개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무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마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을 추종 매수다, 그다음에 추경 매수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부안이동 매수다 이런 쪽으로 종전과 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다 보니까 결국 모든 지식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증권과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상춘 논설위원이 브라질 국채를 고객 입장에 샀다 하면 그 브라질 국채를 판 증권사의 이렇게 직원들이 사실상 브라질 국채를 산 개인에 해당되는 한상춘 논설원보다 금융 지식이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사 직원들은 들어갈 때 훌륭한 인적자로 들어가지만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또 금융상품도 5만 가지 다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고객 입장의 한상춘 논설위원은 내가 평생 벌었던 재산을 사실 브라질 국채에 넣으면 과거에는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와 관련된 이러한 투자 지식을 사실상 금융사 직원들한테 받는 지위, 그게 이제 우월적 지위가 되죠. 지금의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업장에서 일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에 가는 그 시가가 똑같았죠. 근데 지금은 뭐냐?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브라질 국채, 소위 뭐 빗방울이 지금 나온다 하는 것도 셈타임으로 잡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융사 직원들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한상춘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했으면 내 자산이 어떻게 될까 브라질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핸드폰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 브라질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사 직원보다 오히려 고객이 더 많은 금융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입장은 사실 과거처럼 갑의 위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굉장히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금융사일수록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 해당 사람들한테 겸한 자세로 그것을 수용해서 배우려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그 동학 개미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비관론만 이렇게 하는 1457대에도 떨어져서 1000m를 가다가 지금 30% 올라온 상태에서 본인들의 예측이 틀리다 보니까 또다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해서 자꾸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몰려가는데요. 주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올라가야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증권사에 속해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에도 왜 증시를 떨어뜨리려고 그럽니까? 본인 자신의 예측을 막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요 빨간 선이라도 그 빨간 게 좋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 새파랗게 얘기할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주가가 30% 올라온 상태에서 또다시 본인의 예측을 막기 위해서 주식이 내려간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는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더 현명하시니까 어떤 게 공공선을 위해서 사실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이 아침에 이번 주 중으로 시중의 자금 흐름의 행방이 가장 관심이 되는 상태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 당국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왜냐? 경기를 살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반영하는 게 증시 움직임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때만 되면 비관론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입장도 한 번쯤 정책 당국자 특히 금융 감독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이런 차제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가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살펴봤을 때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에 대한 또 별칭이 생겼죠. 네, 별칭이 생겼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드릴게요. 네. 소위 이번에 그 주가가 미국도 한 30% 올라가고 우리도 30%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우리랑 이렇게 보면 아까 그 한순상 이 제작 총괄국장이랑 같이 했을 때 이렇게 각국의 그 증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보면 그 그림으로 보면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렇게 전문적인 경륜이 많이 높지 않은 이 방송에 대해서는 아주 제작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게 전문가입니다는 이 증시 쪽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갖지 않고 있는 우리 이렇게 한수상 국장도 주가가 전부 모든 주가가 V장이네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도 지금 평균적으로 25% 이상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그것도 사실 3월 중순 이후부터 기간으로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올라갔다 보니까 30%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연율로 한번 따져보면 연율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는 굉장히 빠른 급등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V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국내에서도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포머라는 아시죠? 포머라는 소위 왕따라는 얘기, 주식을 사지 않았을 때 왕따라는 용어가 새로운 이렇게 용어로 그 등장할 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버트 쉘론 미 예일대 교수가 사실 CNBC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CNBC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된 방송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경기 안 좋아지죠. 증시 실적들 안 좋아지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이렇게 30% 정도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 최근 들어 가장 화두를 이렇게 갖는 책들이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 수업도 본격적으로 번역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돈 많다, 많이 풀렸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 그리고 하이 컨센서스의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많고 그다음에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자, 심리는 비관론이 이렇게 처음 나올 때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웨슬리 미첼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비관론으로 일관됐을 때 주가가 조금 이렇게 살아서 낙관적 심리가 이렇게 걸게 될 때는 거꾸로 뭐냐, 이게 신생아의 낙관론이 아니라 거대한 불기둥이 형성돼서 굉장히 거인의 낙관론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통수권자의 힘이 크죠. 왜냐, 코로나는 뉴노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론이죠. 이론, 방역체제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죠.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 문제는 사실 어두운 질병 문제죠. 이거는 실정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통치권의 권한이다.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최고 통수권자죠.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의 명함이 갈리는 것도 트럼프는 안 좋아,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높은 위상을 평가받아, 한국이 국경을 높였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고 통수권자는 지금 뭐냐, 주가라든가 경기에서 올리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흐름에 있잖아요. 심리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영향이 높은 최고 통수권자가 경기 부양, 증시 부양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쪽에 이렇게 힘을,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그 심리를 그렇게 주도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도 지난주 말에 미국의 증시가 V자형으로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는 이렇게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쪽인데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로버트 쉘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그런 쪽이 지난주 말에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지표, 기업들 실적은 누구나 2분기에는 다 안 좋다, 또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증시 언급으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종전보다는 그게 많이 떨어졌다. 왜냐? 돈이 힘이 굉장히 크다. 심리가 굉장히 크다. 그런 상태에서 이 돈줄을 몰아가는 심리를 확산시키는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뭐에 골몰할까 하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왜 주가가 모든 사람이 경제 기업들의 실적이 대공황 이래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공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30% 올라갔다 하는 것을 단순히 이것이 추경 매수에서, 그 다음에 사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런 측면은 과거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의 종래 이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게 전문가인가,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는 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런 주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이 전문가인가, 시청자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갈까, 아니면 증시로 자금 들어갈까, 시중부동산의 많은 자금 향방에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락세가 큰 것 같습니다.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의 그 초점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타산 지속으로 삼았던 정책들이 다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은 특정 지역을 감안한 건 아닙니다는, 결과론적 측면에서는 강남의 부동산이 타겟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국토가 2시간 내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오면 항상 뭐냐, 이 부동산은
특정 지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 2시간 내니까 전국토 부동산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식을 타겟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감안했던 정책이니까 지방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물론 이런 정책이 나온 정책이 없었지만은 강남을 타겟하더라도 2시간 거리는 뭐냐? 2시간 거리는 이렇게 사실 그 지방 부동산을 이렇게 더 떨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증시와 똑같은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부동산 강남 지역의 PIR 기준으로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주식은 PER 기준이죠. PER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이렇게 고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이렇게 PIR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강남의 PIR 기준으로 보면 PIR 기준은 강남이 높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저 경기도에 이렇게 고양시 같은 경우 PIR이 낮다. 그러면 종전의 관점에서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경기라든가 기업들이 한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쪽으로 예상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선 PER이든가 뭔가 낮은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부동산에 되면 PER이 높은 고평가됐던 강남보다 그다음 PER이 낮은 제가 사는 건 경기도 고향에 이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니까 자 종전의 관점에서는 사실 경기 고양시가 서울의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높다 하지고 그 관점에서 사실 투자 전략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합니다는 자 지금은 달라졌다. 모든 것이 보인다. 그러면 강남 지역이 PIR이 높다 하더라도 고평가될 때에도 가격이 오늘 올라가는 게 10%다. 그런데 고양시는 PIR보다 이렇게 PIR 기준으로 이게 종전의 관점에선 부동산을 사라 하는 측면에서 투자 유망지역이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 하락이 오늘 당장 올라갈 때 자 강남은 10%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양시는 1% 올라간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PIR 기준으로 강남을 팔고 고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0% 올라갈 때 강남이 올라갈 때 고양은 1% 올라간다면 자 고양을 팔고 강남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토가 2시간에 모두가 보이는 상태에서 과거 관념에서 경기 지표가 나쁘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나쁘다 해서 주가가 천불토록 간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연히 3년간 앞서는 심리의 불기등이 형성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PIR 고평가라 하더라도 강남 지역에 돈이 몰려 더 돈이 가 하면 그쪽으로 불기등이 형성된다. 똑같은 각도죠. 그런 각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지역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선 이전서부터도 강남 지역에 타겟하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은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가공포가 되는데요. 네. 총선 이후에 사실 더 부동산 대책의 강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강남 집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시가공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국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지면 할애가 많이 될 겁니다. 종전과 다른 점이 있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 소위 마용성이라든가 뭔가에서 총선 이전에 이렇게 용어가 나왔던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강남 지역의 논현동, 청담동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되는 이런 분위기가 총선 후에 열흘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 잡히는 그런 쪽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시중 부동자금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국대학교의 부동산학과의 신무순 교수가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세계의 모든 질서가 많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 측면이거든요. 이거는 시청자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논현동과 청담동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업용 건물의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언택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원격 합서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모이는 거는 좀 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IMF에서 최근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할 때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게 여기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많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증시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에 미개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미개 지수가 18,560까지 하다가 지금 23,000까지 3,755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상태에서 과거 3만 근접할 때에 비해서 아직도 이렇게 한 5,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네. 낮은 시점입니다는 그러나 이런 앞으로의 시장에 전개될 거를 생각해서 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넷플릭스과 같은 주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언택, 비대면 이런 쪽에 오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산업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희처럼 부동산 지적이 짧은 사람, 물론 부동산 관련해서도 공부는 이렇게 나중에 시청자분 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를 최고 단위까지 한 사람입니다는 그러나 시청자분도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게 저는 국제금융을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상당 부분은 이 문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시장이 가망이 없다 이런 쪽에 비관론이 오히려 확산되는 것도 뭐 느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그래서 정도보다도 더 심해지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중부동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과거에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 주변에 있었고 그다음에 부담스럽다면 은행 예금에 들어갔습니다는 지금 시중부동자금이 증시 쪽으로 가 있다.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 것을 반영한 우리 시청자분의 현명하신 시청자분의 미래를 감안한 이러한 그 자금의 옮겨놓은 출처가 바로 시중 쪽에 이렇게 증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시장의 예상대로 이 부동산 대책이 더욱더 강화될 경우 이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 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1번제보다는 이제는 부동산에서 많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민들은 다 가는 근데 국민은 차별화가 심하거든요. 더 차별화가는 쪽으로 이렇게 질적 선별적 정책으로 좀 조율이 이번에 국당국법으로 이렇게 밀어드렸는데요. 그런 쪽에 좀 국민에 다가는 부동산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을 요번에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너무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너무 주택시장 같은 게 너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 규제 일반도 오면 지방은 더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은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 부분에 우려가 되는 시가 공포 문제는 좀 빨리 줄여줍시다 하는 이런 질적인 배려 정책이 좀 주택시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대형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작은 꼬마 빌딩 이런 데 대부분 다 소상공이 들어간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소상공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지금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는 좀 더 좀 소상공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태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 소상공인과 주택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 표현을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는 대부분 다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중하위 계층들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Y-S 소비 성향이 좀 대체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상업용 빌딩 그다음에 지방의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때는 경기가 더 거꾸로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배려가는 이제 지역별로 좀 차별화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선별적 질적 정책이 앞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당국부에서 여당을 좀 밀어줬으니까 그런 것이 다른 쪽으로도 좀 국민에 다가가는 정책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총선에 압승했던 우월적 지위에서 윗대 사람, 이 지금의 비관론자 마찬가지로
시청자분과 국민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내보다 지식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총선에 압승했던 정책당적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사실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열흘이 지난 이후 시중에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